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유주를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100%가 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냐고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빚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만 올라간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광수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제가 신사임당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운영하는 그런 광수의 복덕방 채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분들 채널이나 그러니까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좀 애정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몇 개 채널을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애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치 같은 마음으로 광수의 복덕방 구독자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얘기, 내 집 마련 얘기도 오늘 이제 간략하게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아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애널리스트였고요.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제가 건설 산업을 분석했어요. 한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건설회사 주가도 분석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되고 이제 전망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애널리스트 할 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어오니까 줬겠죠. 그냥 회사가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막 열심히 리서치하고 현장도 가고 숫자도 보고 통계 자료들 봐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리서치한 자료를 누구한테 그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공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엄청나게 부자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일종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고, 쉽게 말해서 부자한테만 간다. 그리고 집이 많은 사람한테만 더 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가 잘하고 있나? 월급은 많이 받지만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 지식, 이런 것들을 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 말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광수의 복덕방이라는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다.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투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투자인데 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에는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투자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따지나요? 아니요. 연령도 안 따져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 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왔지만 학력이 높다고, 집안이 좋다고 주식을 잘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다른 사회 분야보다도 투자 분야가 상당히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격차만 줄일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보를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신사임당 채널이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신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고 투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격차가 큰 부분이 전 부동산이라고 봤어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근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야 그리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이런 쪽이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익으로 대변해 주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론들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유독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영향이 크게 미친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30, 40대예요. 30, 40대. 물론 이제 50대 이상 많은 분들도 사실 정보의 격차가,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가 큰데, 이제 그 정보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주택 소유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30대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30대가 집을 막 갖고 집을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세대 중에서 가구주 세대 중에서 36%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0대의 부동산 부채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50% 정도는 빚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통계 수치는요. 통계 수치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딱 일렬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중에서 중앙인 사람의 부채 비율이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인 30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유주를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100%가 넘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빚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빚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 원을 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 최대한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4억 원 대출이니까 1억 원이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 비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 표를 보시면 3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의 중앙값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4억 원에 샀다가 이 4억 원이 3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게 3년 전인데, 돌아가 보면 왜 30대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막 아파트를 샀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로 알아서 내가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은 떨어지고 계속 지금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고 사실 30대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전 이 지점이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을 판 줄 아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 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잘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집 마련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뭐 책도 쓰고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시잖아요. 신사임당 제가 많이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뭐 10만 명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십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또 집값 떨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일종의 이제 신사임당에서 제가 하는 건 이제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연령을 떠나서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이거를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을 받고 유료로 하면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동산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처럼 제가 무료 강연을 한번 소개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4월 달에만 이제 4회, 4회에 걸쳐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저희 PD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근데 공간이 많진 않아서 제가 돈이 많진 않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광고로 해서 제가 서포트를 좀 받긴 하는데 어쨌든 한 100분 정도 보시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Q&A도 갖고 강연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무료 강연을 좀 계속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가 변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고 뭔가 또 삶의 그런 부도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잠깐 제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값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30대가 산 건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게요. 저희가 매일 신문 보면 막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뭐 압구정동이 얼마에 오르겠다. 연예인이 누가 100억짜리 샀다. 막 이런 얘기만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노원구의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산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이 아파트가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4억 원이요. 30%가 넘게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고요? 1000만의 말씀. 누가 그럽니까? 일부만이요. 강남이 일부만이요. 그렇죠? 도봉구로 가볼까요? 도봉구의 신동아 1단지 보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막 오를 때 7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서 막 샀죠. 근데 이 아파트 지금 4억 원입니다. 이거 얼마가 빠진 거예요? 40%가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집값 폭락했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야죠.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런 집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할 때요. 강남 집값 백날 예발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부산에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럴 텐데, 제가 최근에도 부산에 한번 가봤거든요. 엄청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의 경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삼익 비치타운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광안리 앞바다가 쫙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4월에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벚꽃이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반론이 있으시겠죠.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삼익비치타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이요, 14억 원이 넘어가요. 크게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10억 원이 안 돼요. 부산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값이 막 오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본 정보, 뉴스,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의 상황이 어땠나? 이거요.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속도, 남청도 집값 들썩, 그죠? 수영 현대 12억 초고가, 재건축 빅3 연일 신고가, 그죠? 부산 경남 마리나 실거가 17억 원, 구매자는 외국인.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가격이 오릅니다. 들썩거리죠. 누군가 사요. 최고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두 개 들려요. 야, 외국인이 샀대. 외국인이 몰려든데, 이때요, 2021년도에 부산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해운대, 광안리 앞바다 보이는 집 사고 있다. 별장으로 사고 있대요. 그 다음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산에 집을 사고 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영 현대 12억 넘었는데 지금요 8억 밑으로 걸어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정말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부산뿐이 아니에요. 세종시로 가볼까요? 세종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이게 세종시의 요즘 기사예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4년 새 절반 뚝. 세종 집값 하락폭 전체 가장 커. 난리 났어요, 지금. 세종 아파트가 언제까지 하락? 바닥 아래 지하에 있었다. 예? 그런데 불과요 4, 5년 전에 기사를 볼게요. 아파트 가격 크게 상승한 시기가 2020년부터거든요. 전국에서요 가장 많이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년 동안 무려 40%가 상승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기사. 제2의 강남이래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고요. 왜 그때는 이러더고 지금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이런 분석을 보고 세종시에 집을 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측면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에 집을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종시가 점차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죠. 지금 모두 이렇게 본 것처럼 다들 난리 났는데, 반토막을 하고 비명 났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게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들인데 최고 가격 대비해서 막 50%가 하락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요. 왜 가격이 오를 때만 사냐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잘 읽으셔야죠. 그게 투자입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하셔야죠.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14억 원에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7억 원에 하락했는데 그래도 내 집에 있으니까, 한 채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 내가 살 건데, 아이 그렇게 말하겠죠. 잠이 안 올 거예요. 누군가 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컸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오른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죠? 그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읽어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어요.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오늘 기준에서 막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엄청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AI의 대표 회사죠. 그런데
투자로 거래되는 주식과 부동산은요, 자산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 변화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요 패턴으로 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재화는 공급이요. 생산해내는 공급이죠. 그쵸? 그쵸? 근데 자산의 공급은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에요. 그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금이라고 볼게요. 요즘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금 살려는 사람들이 막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요. 그러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금값이 막 올라.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팔려고 하겠죠. 왜 팔아요? 더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현상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줄어들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요. 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면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 현상이에요. 이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네? 아니면 금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마치 주식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 예외는 없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계속 오른 주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 변화라고요. 단기적 변화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장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단언해요. 아니, 장기에서는 뭐 다 맞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봄이 옵니다. 이거 누가 못 맞춰요. 그런데 봄에도 기온이 갑자기 저 이번 주말에요. 지난 주말에 막 눈이 오더라고요. 자, 이걸 맞춰야죠. 여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두 다 아는 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눈이 올 수 있을까? 봄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면서 노원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오르니까 수요가 줄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더 하락했죠.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은요. 강남은 같이 가격이 올랐고 오르고 있는데 한번 빠졌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수요가 줄어서 빨았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었어요. 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버텨. 왜? 강남은 왜 내가 지금 팔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토호제 폐지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니까 집값 올랐다가 다시 또 토호제 막 재지정하니까 수요가 주니까 또 집값 빠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뭐다? 그러면 집이 있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가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전망해서 지금 그 시장, 그 아파트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동 원인인데 쭉 보시면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 상태예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었다고요. 근데 공급도 준 상태니까 집값은 크게 안 빠지는 거죠.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다시 올랐다가 수요가 다시 줄면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저는 근데 집을 계속 안 팔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만나면 제가 다음번에 신사임당 나와서 또 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표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2009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2009년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로 한번 서울 아파트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집값이 2009년 전까지 엄청 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감소하다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가장 많이 오릅니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오르죠. 그러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빠지니까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시장에 수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지속하기 없죠. 그러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 감소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2010년부터.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집값이 드디어 수요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1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팔려고 시장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속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가를 낮춰야죠. 그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죠. 근데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게 정확히 그 시점에서 1년 반, 2년 정도 시간 걸린 다음에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왜요? 수요는 준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2012년과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불과 이제 10년이 조금 더 지난 했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2012년도 13년들이 뭐 한국의 IMF였습니까? 아니요, 한국 경제 회복하고 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강남의 집값이요 매월 2%씩 빠져요? 강남 아파트가요. 아니 그때는 뭐 사람들이 강남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도 강남의 8학군에서 서울대 가장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왜 강남 집값이 빠졌을까요?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외가 없다. 이 패턴이요. 이 흐름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이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가격 하락폭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 지역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할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2025년 지금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자,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집 마련 막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폭락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용 가치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산단 말이야. 반드시.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못 쓸걸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주식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는, 부동산에는 상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이렇게 좋은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나 자산시장에서도 과거나 역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시점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요. 그 시점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강남시 값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변화를 아셔야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2012년에 어떻습니까? 1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막 6억 원, 7억 원대로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도 똑같았어요. 2022년도에 2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18억 원으로 막 크게 하락하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 그냥 막연히, 아유, 내 집 마련은 다 글렀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로, 나 무주택자인데 나 투자로 세종시 한번 아파트 사볼까? 세종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 원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전세가 이 아파트가 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2억 원 있으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범위를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한정시키지 마시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히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사실은 이것도 전 투자라고 보는데, 투자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뭘 사지? 그렇죠?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언제 사지? 그리고 어떻게 사지?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잘 보시면 뭘 사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아요. 아니, 좋은 거 모르세요? 역세권인 거 굳이 알려줘야 돼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까운 아파트 꼭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냐고요. 지도만 보면 아는데. 왜 그런데 지역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언제요?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광안리에 삼익비치 아파트 좋은 거 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샀으면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어디 얘기만 하죠. 어디 얘기만 해요. 임장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가보세요. 보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이 맞는 때인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또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을 꼭 내가 거주할 집을 사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조금 내가 거주는 힘들지만 일단 투자로 좀 사놨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좋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방법도 대출도 되게 방법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방법이 제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청약하는 거, 그죠? 분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일종의 투자로 하는 거, 이 세 종류. 대출도 뭐, 대출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이 두 가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라. 언제 사야 되는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뭘 또 고민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어우르시면 2025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토호제가 해제됐어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12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호가를, 나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어 해서 호가를 막 올리죠. 호가를 올리는데 재밌어요. 2월 12일과 13일 기사입니다. 아니, 해제되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요. 그냥 시장에 어떤 뭐 검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집값 오른다는 거예요. 들써 벌써 호가 1, 2억. 이거 거래도 안 됐는데 허가 신고, 집주인 호가 높이고, 중개소장 전화통 불났다. 이거 불났다라는 게 객관적 지표입니까? 아니, 불났는 게 뭐예요? 한 통 없다가 2통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틀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막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볼게요. 이러면 당연히 집값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025년 2월부터 2025년 2월 한 달간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500건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요, 송파구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토호제 해제된 게. 근데 집값은 오른다고 했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더 많이 내놨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팔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쩜 이런 생각 가졌지 않았을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 빨리 팔아야겠다. 집값이 오르긴 개뿔 올라. 빨리 팔아야지. 실제로 누군가 팔았고, 그래서 이 매도 잔량이 줄은 거예요. 누군가 샀거든. 그래서 최고가로 막 사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있어 다시 재지정됐어요. 자, 산 사람은 뭡니까? 판 사람은요? 산 사람은 지금, 아이고, 나 그래도 막차 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판 사람은, 야, 나 진짜 팔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죠, 뭔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시장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있는데, 토호제 해적에서 뭐 집값 오른데, 아니야, 나 계획이 있어.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고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빨리 신사임당 나와서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신사임당 독점 공개입니다. 다른 데서 홍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같이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또 빨리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애정 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